미국 금리 인하 얘기를 네. 좀 해보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데 오늘 또 미국 증시가 반등 마감했어요. 연준이 미국 금리 진짜 내릴까요? 네, 시간 문제지 내립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이 금리 문제가 정치적 의사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뭐 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난 한 두 달 전에 네. 연준에서 전격 금리를 내렸을 때 이번에 금리 인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던 것 같아. 연준의 이사를 해임한다고 트럼프가 강압했고 연준들은 뭐 하는 거냐 금리 안 낮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준이 나름대로 제스처를 취해준 걸로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통계가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춰야 될 만한 통계가 예년과 똑같은 흐름에서 이 정도는 안 낮췄는데 네. 이번에 낮춘 건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 5월 달이 결국 파월 의장의 임기 마지막이거든요. 네. 트럼프는 이미 예고를 했어요. 나는 내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치겠다. 그 얘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는 해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짜놨어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미 업계에서는 기정사실이 됐고 시간 문제다. 더 쫄아서 미리 하느냐 아니면 파월 바뀌고 본격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거고 요즘 파월 발언은 약간 삐진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요. 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적용받는 시중금리들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다른 행보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 기준금리는 낮아지는데 미국의 지금 흐름이 채권 발행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럼 국채 발행을 더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중 금리의 기준 금리보다 더 큰 연동성과 설명력은 국채 금리예요. 그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국채 금리가 거기에 자유롭지가 않을 것이고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또 우리나라 시중 금리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요소죠.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들은 더 구축될지 몰라도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적용받는 시중금리도 곧바로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다른 변수들은 좀 달리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앞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환율만 아니면 벌써 한국은행도 낮췄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너무 환율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특히 1,500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자꾸 만지작 거리니까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낮춰주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차이도 좁아지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고요. 네. 그러면 한은도 이제 기준금리를 좀 낮춰보자 생각을 할 거고요. 간간히 요즘 한은 총재께서 네. 부동산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은의 기준금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융단 폭격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우리 대변인님께는 또 다른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 선별적이지 않은 융단 폭격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대출 이자 이 부담도 걱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중소기업들도 대출이자 걱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동산은 정부의 핀셋 어떤 정책들로 고대출로 흘러가는 것만 옥죄주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실링으로 더 이상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준다든가 다른 방법론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부동산 때문에 그냥 기준금리 낮추는 걸 뒤로 미룬다? 이거는 너무 지역적인 시장만 봐주신 게 아니냐. 지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대출 부담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저희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뭐 기업들도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럼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 부담이 좀 커지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게 환율 불안이잖아요. 근데 뭐 좀 대통령도 새로 뽑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관련해서 잘 풀고
너무 있다는 잘 푸셨죠. 평가가 네,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고공을 행진을 했다면 한국의 구조적인 펀더멘탈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요소가 될 텐데요. 지금 우리보다도 환율이 더 떨어진 나라가 바로 밑에 있는 일본입니다. 엔화 가치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IT 버블론도 간간히 나오기는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변동폭도 커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랑 관계없이 유럽발 악재가 큰 게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럴 때는 좀 안전한 데로 돈 옮겨놔. 야 한국이나 일본에 돈 넣으면 어떡하니? 자 빼봐 빼. 거기 그리고 저 9월달 10월달 너무 주가 좋아서 이미 먹을 만큼 먹었어. 우리 목표 주가 실현했어. 네. 들어와. 해서 나간 것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져 있는 흐름이 조금 작용된 것이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통상 협상을 잘못했다든가 관세 협상을 잘못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야 한국처럼 왜 못한 거야 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따라서 이거는 약간 지금 이미 이익을 실현한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에는 내 목표 이익 다 달성했거든요. 네. 펀드 매니저로서 이미 목표를 실현했어요. 그럼 거기 괜히 놔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회수해놓고 보고서 쓰면서 다음 전략 짤 때 옮겨놔야 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게 일부 같이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요. 저한테 간간히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럼 교수님 환율 1달러에 1,500원 찍는 겁니까? 안 찍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을 찍을 확률은 5%도 안 되고 1%도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네.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1,500원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한번 터치하면 네.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 올라갈 것 같으면 일단 저도 전 직장이 공공기관이었어요. 네. KDI라는. 네. 그래서 그 맥락을 아는데 일단 하는 총재랑 금감위원장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모여서 구두 발언 하나 하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살짝 떨어져 줍니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우리 오마이 TV를 외국인들이 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메이저 시중 5개 은행을 국가가 간접적으로 핸들링하고 있고 네. 또 메이저 국책은행이 2개가 있죠.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 네. 여기에서 알아서들 또 슬쩍 환율 어떤지 걱정돼서 전화하면 또 외환 사고 팔고 해줍니다. 아. 그래서 절대 1,500원을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찍게 놔두지는 않아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유럽발 악재 얘기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악재가 혹시 예상됩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게 네. 러우 전쟁 때문인데요. 네. 러우 전쟁이 길어지는 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다른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난민 100만 명을 받아줬어요. 아, 근데 그래요? 받아줬을 때 네. 독일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2달 뒤에 돌아갈 줄 알았어요. 4년 됐죠. 네, 4년 됐어요. 진짜 4년 됐네요. 4년 와. 2달에서 3달 정도 뒤면 돌아갈 애들이야. 근데 독일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1, 2차 세계대전에 원죄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처럼 다른 나라 그 이민자들이 그 난민이 들어왔으니 야, 이때 이미지 좀 쇄신하자. 받아줬습니다. 100만 명. 받아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100만 명에게 가구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월 무상 지원해 줬어요. 월요? 월. 오. 어차피 3달 뒤에 갈 건데 월 무상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근데 4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 소리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독일은 공보험, 사보험, 의료보험 체계가 2개가 있거든요. 네. 독일의 공보험은 예를 들어서 대변인님과 제가 독일 국민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의료보험 납입해서 펀딩을 조성해서 그 풀링 아래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공보험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보험은 어떤 거냐면 독일의 유학 온 학생도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시 주재원으로 독일에 일하러 온 사람도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독일인들이 오랫동안 풀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돈 모아놨던 그 펀딩 거기에서 그걸 섞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의료보험의 혜택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이 왔을 때 얘네도 진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의료보험 혜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루트를 열어줬는데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일 의사가
공보험 독일 환자는 예약을 안 받고 사보험 우크라이나 난민만 예약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죠? 수가가 좋으니까. 그러니 독일 국민이 이게 하루 이틀이지 4년이 됐는데 화가 많이 나겠네요. 화도 많이 내고 예.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됐죠. 그래서 요 근래 독일에 선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구구 정당이 수권 정당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갔죠. 이 배경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혈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독일만이 아니거든요. 폴란드, 이탈리아 정도의 차이와 수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 전쟁이 그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각 유럽의 국가의 재정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수가 조정이나 지금 그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프랑스도 매번 데모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제가 지금 계속 이런 정부 사이드의 요소들로 인해서 발목 잡혀가고 있고 이게 유럽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팍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다 보니까 트럼프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갑자기 유럽발 악재 생겨서 전 세계적인 악재 생기고 그러면 안 되니 야 우크라이나 일로 와봐 끝내라고 하면서 이번에 지금 평화 협상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다라고 좀 굉장히 빠르게 푸시하는 게 전쟁도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네. 또 하나가 유럽 경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난민 문제도 있겠지만 또 실제적인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재군비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지금 돈이 들어가고요. 예,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주식에 대해서 저는 흔들림 없는 코스피 5천 시대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경제라는 건 누구도 속단할 수 없어요. 시장에는 항상 겸허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학자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들 다 모여 있는 곳이 IMF인데 네. 그 IMF에서도 맨날 국가 경제 성장률 수정치 발표하고 또 재수정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는 건데 제 입장이 바뀔 만한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장소는 유럽이다. 생각보다 불안하다. 그럼 AI 산업 관련해서도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 쪽이 재투자도 많고 경쟁력도 있을 텐데 그럼 유럽, 한국, 그다음에 뭐 일본, 중국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요 세 지역 중에서 어디가 그래도 좀 경쟁력을 갖추고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미국이 그 가장 경쟁력도 많고요. 그렇죠. 투자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투자는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지금 AI 해보겠다고 뛰어든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50군데가 넘어요. 네. 근데 그 50군데가 다 살아남느냐?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왜? 그거 닷컴 때 봤잖아요. 네. 우리 뭐 대변인님도 뭐 저랑 비슷한 연배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포털 사이트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네띠양, 네이트온, 뭐 코리아닷컴 별게 많았잖아요. 다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국 두 개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네이버 다음. 예, 그런 조정이 있을 거예요. 조정이 있다는 거지 그게 버블이라는 건 아니에요. 실체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그 조정이 있으면 살아남은 소수는 이제 천상계로 올라갈 거고 그걸 잘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좋은 투자 수익 거두는 건데 자칫 잘못해서 그렇지 않을 회사에 투자하면 그건 낭패를 보시겠죠. 그건 뭐 닷컴 때나 그 닷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산업군이나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옥석이 갈려지고 나면 천상계로 올라가는 곳과 이제 시대의 뒷길로 떨어지는 곳이 갈릴 텐데 네. 한국은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 하면 네. 예전에 기관에 다닐 때 동대문 상권이 황폐해졌다고 동대문 상권 부흥과 관련된 연구를 좀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현장을 또 방문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자들이 앉아서 통계만 보면 헛소리가 딱 좋잖아요. 많은 데 돌아다녀봤죠. 두타도 가보고 밀레오레도 가보고 했는데 다들 망해서 상가 빈점포도 있고 저는 전에 사람이 망해서 바로 차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데가 질비한데 떼돈 번 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냐. 네.
철거해주고 인테리어 해주는 사람. 아, 그렇죠. 떼돈 벌었어. 왜냐하면 누가 인테리어 해주면 그 사람이 5년 6년 장사 잘 되면 인테리어 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개월 만에 망해서 나가면 또 그 자리에 또 누구 들어온다고 하니 그 사람 또 인테리어 해줘야죠. 네. 그 사람 취향에 맞게끔. 그런데 인테리어 해주러 딱 갔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건 이거 어떻게 해요? 얼마 더 드리면 제가 철거까지 해드리는데 그걸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존, 구글, MS, 테슬라 다 AI 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네. 그거 AI 하려면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되고 반도체 사야죠. 한국 기업이죠. 그렇죠.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배터리도 있어요. 그렇네요. A라는 회사든 B라는 회사든 C라는 회사든 D라는 회사든 우리 치열한 경쟁 때문에 쟤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해서 저도 지으려고요. 쟤도 짓는데요. 저도 지으려고요. 누구만 돈 버는 거다? 그 시설 구축해주는 회사들은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I 버블론이 일찍 터지면 우리나라에 절대 유리한 게 아니고요. 그러네. 계속 지들이 투자하고 늘리도록 부추겨야 돼요. 예.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 백업해야 되니 배터리 회사도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그거 케이블로 데이터 송배전하고 끌고 오려면 우리 그래서 LS 산전이나 이런 회사들도 주목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다 미국은 안 합니다. 이런 제조는 한국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일부 중국이 기술 우위도 있고 가격 우위는 더 높죠. 네. 근데 미국이 중국에 발주할까요? 그렇죠. 아유, 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요런 거 제일 잘하는 맛집 대만이 2년 부킹이 끝났대요. 대만이죠. 데이터 센터 하나 더 지으려고요. 저희 2년 뒤에 연락하셔야 되는데 지금 발주 다 받아서요. 그래서 대만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가 넘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5%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언제 찍어본 겁니까? 그러니까. 글로 대만이 가버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오마이뉴스 청취자들 시청자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만 정부가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거칠 것 같아서 세금을 돌려주겠대요. 대만이 대박 났어요. 예. 그런데 자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이제 XAI를 비롯해서 AI를 제대로 또 투자해야 되는데 네. 로봇까지 해야 되는데 대만 찾아갔더니 2년 뒤나 오라는 거예요. 주문 밀렸다고. 아 이거 맛집 갔더니 줄이 쫙 서 있는 거죠. 네. 근데 맛집 옆에 한산한 맛집이 하나 있네. 삼성. 아 쟤도 칼국수는 말긴 하는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삼성 부른 거예요. 네. 자 삼성 이렇게 하자. 내가 2년 뒤부터 TSMC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반도체 납품받아서 내가 그때 시작하면 난 이미 늦어. 그렇죠. 너 아직 미국에 공장도 안 지은 거 알고 있는데 그 공장을 대상으로 계약서부터 쓴 거예요. 공장도 없는데 계약서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을 네가 혼자 잘 만들지 못 만들지 내가 갸우뚱해. 내가 간간히 가서 코치도 하고 멘토도 해줄 테니까 일단 나랑 계약서 먼저 썼으니 그 공장 다 건립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내 거부터 납품하는 거야. 이거인 거예요 지금 스토리가. 지금 공급 우위 시장이네요. 그렇죠. 너도 나도 찾는데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엔비디아가 딱 보니까 뭐야 테슬라랑 다른 밸류체인과 다른 체계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럴까봐 깐부 치킨까지 달려오셔가지고 야 삼성 내가 HBM 퀄 테스트도 통과시켜줬는데 1억이야? 나랑 그럼 너는 로봇 관련해서 하자. TSMC는 기존에 그 내가 만든 블랙웰이라는 칩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으니 네. 넌 나랑 로봇 하면 돼. 현대차도 로봇 할 줄 알잖아. 이렇게 또 하나 다른 데 못 가게 잡아둔 거고 테슬라도 계약서 쓴 거고 그 사이에 삼성이 AMD하고 퀄컴하고 또 계약서 썼잖아요. 그렇죠. TSMC는 월화수목 금근금이라고 있고 대만인들 모두 철야 근무, 아침 근무, 주말 근무 다 하고 있어요. 삼성 말고 대안이 없어요. 아, 중국 갈 수가 없고. 여력이 있는 데가요. 예, 삼성은 한산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용인에 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대통령님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이 반도체가 되게 특이한 시장이에요. 이미 완전 전통 산업처럼 제조업이 되고 설비 투자로 기반으로 한 산업이 돼버렸는데 여전히 두 자릿수의 육박한 성장률을 매년 거두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 안 들어가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반도체는. 그러니 캐파도 늘려야 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중국이라는 엄청난 추격자를 왠지 영미권이 알아서 안 사줄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백도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야 중국의 가성비에 우리 못 당해서 우리도 반도체 패권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했다가 이 양 그 신냉전 구도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준 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삼성이 완벽한 숙제 푼 게 아닙니다. 그렇죠. 테슬라하고 같이 공장 짓고 있는 미국 공장에서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고 HBM 이거 간신히 그 SK 하이닉스에 쫓아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더 치고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언제 이것도 대만이 한국 것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자 이렇게 또 캐파 늘리고 하면 또 대책 안 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분야의 신규 인력도 지금 정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안정감을 가질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기회를 또 얻은 거예요. 그럼 이 기회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주가라는 건 투자라는 건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아직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소소한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또 지금 뭐 저 대변인님께서 종사하고 계신 정당에선 또 상법 개정 후속 좋은 것들 또 준비들 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공개를 못 하시들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증시 친화적인 세상 구현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또 기회는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안 나가고. 일찌감치 네. 삼성전자와 네, LG. SK하고 LG. LG 뭐 네. 솔루션에 네. 엄청 뭐 네. 현금성 자산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짭짤하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